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전국 혼란이 경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떨어졌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정치 혼란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렵게 만든 경제, 다시 정치가 되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증시 및 금융권 상황, 잠시 후 장이 마감되는 3시 30분 이후에 두 번째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경제부총리가 지명됐죠. 임종용 예정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평균치로는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오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생계대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연결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 잠시 후 진단해드립니다. 위기에 대한 한탄에 이어서 이젠 이 위기를 제도약으로 삼자,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비정상과 문제들을 다 바꾸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가계부채를 얘기할 때 1200조 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1300조 원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상황은 더 안 좋은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 평가 기준에서도 주의 단계 도달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명된 새 경제부총리도 역시 마찬가지 가계부채 얘기를 우선 꺼내고 나왔습니다. 민간부채의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요. 내년 말에는 1500조 원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빚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어떤 종류의 빚인지도 분석해야 된다는 지적 여러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 연결해서 이 심각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부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가계 신용 갭, 이게 2.03%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꽤 많은 한 6배 정도 수준으로 껑충 뛴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심각성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가계 시중 갭이라는 것은 그 GDP 국민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변하는데, 네, 어떤 그 장기 추세선에서 얼마나 이탈돼 있느냐, 장기 추세선보다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대개 이제 이 지표가 2% 미만이면은 보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에서 한 10% 정도면은 조금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0% 이상이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로 2%를 넘어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각성을 공감하는 부분들은 사실 정책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떤 정서일 텐데요. 그간 유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지만 관리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조금 완만하게 잘 방어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급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구체적일까요? 글쎄,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느 정도 그렇게 관리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면서 이것이 이제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네,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주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의 질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경제 연구자들도 저희 생생경제에서 이 부채의 질, 어떤 내용의 부채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들어봐야 된다. 이 지적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민간 부채이지 않습니까? 19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고 외환위기 때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 2008년 이렇게 증가한 바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계부채의 질도 문제지만 급증하고 있다. 이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급증한다. 결국 과거에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풍선 효과나 뭐 여러 가지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부채로만 몰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민간 부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민간 부채라 그러는데 네. 이 중에서 기업 부채는 뭐 그렇게 그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가계 부채가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그 사기 위해서 네. 가계 부채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생계형 가계 부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제 복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직장을 그만두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노후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생계형 가계부채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가계부채가 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부동산 가계면서 네. 그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네. 먹고 살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도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컨트롤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부분도 있지만 생계형 대출 부분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비은행권으로 뭐 예전에 풍선 효과도 얘기드렸지만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생계대출이 저축은행 같은 곳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생계형 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은 뭐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이자 부담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생계형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부실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자가 높아지는 추세로 가면은 그 이자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좀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가게 혹은 이 빚을 내서라도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파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좀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다든지 경기가 네. 좋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돈을 벌어서 이제 갚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에 있고 또 하는 사업도 잘 되지 않았을 때 소득이 없어지니까 네.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지라든지 실업 그다음에 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빚을 내도 이자를 갚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리고 실업이 늘어나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게 됩니다. 예, 좀 뭐 이 부채와는 논외 질문이지만 어제도 저희가 살짝 다뤘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서민층에는 이미 현실화돼 있다. 즉 돈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출은 많아지고 있다 이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상황인가요? 이제 그동안에는 유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낮고 또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는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려 있고 네. 만약 이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하에서 물가는 높아지는 그 이중고를 겪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기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 상황을 본다면 정말 이 서민들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경제부총리 내정된 임종용 금융위원장 이 가계부채 관리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을 할 때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부채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물론 또 준비하고 마련해야겠지만 교수님께서 좀 어떤 부분들은
가장 중요시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부동산 가격을 시켜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양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DTI, LTV를 완화하면서 저금리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건 너무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준 거니까. 네. DTI, LTV를 좀 그걸 둘 중에 금리나 DTI, LTV 중에서 하나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는 사실은 이거는 뭐 실업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하고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저소득층한테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만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금리를 중금리 대출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네. 그 규모를 좀 한정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그 부실을 막고 규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담보대출과 생계대출을 좀 엄연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생계대출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중금리 대출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 역시 좀 주택담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과 건설 이 두 축으로 지금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쪽으로 몰려 있는 것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다 이런 생각하면 네네. 저소득층에서도 집이 있어야 집이란 것은 필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도로 이전에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몇 억씩 이렇게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네.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주면은 그 부분은 좀 서민층이 주택 수요는 조금 안정이 되니까 부동산 그 담보대출을 좀 안정시킬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봐야 되고요. 이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이 정책금리, 이 기준금리가 실제 시중금리,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금 현재 대출의 이 흐름과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좀 이 방향성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전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재원 좀 부탁드립니다. 금리 문제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버블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네. 금리 인하에 신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설사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좀 인하하더라도 이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네. 또 우리가 빌리는 그 대출 금리도 실제로 요번에 이제 은행들은 그 수익이 저금리 상태에서도 수익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이유는 이제 은행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금리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거죠. 네. 예금금리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예대마진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정책 옵션이 아닌가. 저는 뭐 큰 어떤 그 경기에 급격한 경착륙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금리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믹스하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금리 정책을 썼을 때 그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비용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든지 그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는 쉽지가 좀 않지 않나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뭐 더 방법을 찾는 것, 그다음에 관리 혹은 방법들 속에서 뭔가 좀 차등화된 정책들이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 사전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코너고요. 여러분의 뜻 또 생각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원마운트에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가계부채입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 질을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자에게 신용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약정서를 쓰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서 쓰는 빚을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대신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물론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빚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이자를 감수하고도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1인당 평균 가계부채가 7,200만 원대입니다. 내년에 더 커진다고 하고요. 도대체 이 많은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 또 해결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시지프스의 신화가 떠오르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계부채, 시지프스의 돌 아닐까요? 잠시라도 놓치는 순간 깔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행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안내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합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어렵고 밤잠 이룰 수 없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였던 어르신들 많을 텐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도 무료 지원된다고 합니다.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5661-6595 1661-6595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제 분야의 대폭적인 개각 단행됐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수가 이끄는 경제일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합니다. 돈은 몰리고 있고 올라가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 인사가 단행됐죠. 네,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신임 국무총리에는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내정이 됐고, 이 경제부총리에는 임종영 현 금융위원장이 좀 발탁이 됐습니다.
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통 관료 출신으로선 처음인데요. 그 임종용 내정자는 그동안 사실상 이 부총리 역할을 좀 맡으면서 기업 구조 조정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주도를 해와서 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좀 무난한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순실 정국에서 이 청와대가 또다시 좀 독자적으로 내각을 개편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좀 거센데 실제로 좀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경제 정책에 좀 방향 변화가 있을까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임종용 내정자는 이미 그 주요 경제 정책에 좀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청와대의 레임덕이 좀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좀 힘이 실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부동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온 이 경제 정책 기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임 내정자가 그동안 이 가계부채 관리를 좀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구조조정 등의 이 주요 정책 사안에서도 이 금융시장적인 관점에 더 좀 포인트가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예, 산업 논리냐 금융 논리냐라고 했는데 좀 방향성에 미묘한 변화는 있을 것 같네요. 상위 5개 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다.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 기업 경영 분석 사이트 CEO 스코어가 최근 10년간 30대 그룹의 실적 자료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지난해 30대 그룹 전체 매출 가운데서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이 상위 5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에는 59.2%였다고 하니까 2.4%포인트 더 높아진 겁니다. 순이익의 비중은 절대적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30대 그룹 순이익 중에서 5대 그룹의 비중은 59.3%에서 95.1%로 35.9%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 전체 순이익의 대부분을 이 5개 그룹이 내고 있다는 거고요. 2014년에는 이 5대 그룹의 순이익 비중이 105.6%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다른 중하위 그룹들이 좀 손실을 내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특히 빅2 여러 번 지적해드리고 있지만 삼성, 현대차가 절대적이죠. 네, 그 지난해 30대 그룹 전체 매출 중에서 삼성과 현대차 이 두 그룹의 비중이 35.7%였는데 2005년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에 순이익 비중은 35.3%에서 59.4%로 24.1%포인트나 뛰었는데 이 두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이익의 60%를 담당한 겁니다. 쏠림 현상이 심했던 2014년에는 이 두 그룹의 이 비중이 1%까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반면에 이 5대 그룹이 고용 부문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익은 이익 비중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의 좀 책임이나 영향도 있어야 될 텐데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년에 전국적인 집값 하락.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인데 이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좀 봤고요. 반면에 지방이 1.5% 떨어지면서 전국의 평균 집값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고 있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내년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세로 좀 돌아설 것이라는 진단인데 네. 실제로 이 내년 이후에 2년간 전국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을 보니까 77만여 가구에 달했는데요. 2년간 단기 물량으로는 분당, 일산 등의 일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공급 과잉 논란 계속 있어왔죠. 전세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전세값도 1% 정도 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이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또 월세 전환 속도가 조금은 좀 더뎌지면서 강세가 좀 꺾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 중공 물량이 크게 늘면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 세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반면에 서울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과 외곽 지역에 따라서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좀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그만큼 미분양, 미입주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예, 내일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또 인터뷰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은행들이 최근 수수료를 대거 신설하거나 인상했다. 이게 어려운 상황에 은행들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중은행들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이 82개의 수수료를 새롭게 만들고 또 78개 항목의 수수료는 좀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광주은행이 가장 빈번했는데요. 지난 3년간 17개 수수료 항목을 새로 만들고 20개는 인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부산이 25건으로 뒤를 이었고요. 신한과 국민, 우리하나 등 대형 시중은행들도 수수료를 10건 이상 늘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설하거나 인상한 수수료 봤더니 결국은 또 소비자 부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조정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은 지난 5월에 이 통장과 증서 재발급, 또 명의 변경, 자동화 기기에서 송금 및 출금 등의 수수료를 일제히 올렸고요. 전세자금 대출 중도 상환과 그 인터넷 해외 송금 수수료도 신설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 전자지불 결제 수입 수수료를 비롯해서 가맹점 매출 관리, 또 가상계좌 수납 관리 등을 새로 수수료 항목을 만들거나 인상을 했고, 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도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등을 올렸는데, 반면에 이 폐지한 수수료 항목은 7개에 그쳤고요. 인하한 수수료도 39건 정도에 좀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은행이 어려운데 국민이 어려우면 은행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30대 기업 실적 기사를 꼽고 싶은데, 네. 우리 경제 삼성과 현대차라는 이 빅2에 대한 의존성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좀 위기 징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좀 편중된 경제 구조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대표 선수만 기억하는 스포츠 같다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증시는 3시 반에 마감됩니다. 방금 전에 마감됐죠. 오늘 장중 1990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애초에 2000선이 붕괴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증시 또 경제 전체에 아주 기침을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마감 증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시장 그리고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바와 전체적인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도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곽상준입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막 회의를 바쁘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방금 마감된 오늘 증시 흐름과 또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주 힘든 날이 끝났는데요. 역시 지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 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28.45포인트, 1.42%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확실하게 2000포인트가 깨진 1978.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았는데요. 무려 20.32포인트, 3.24% 폭락세 나타내면서 네. 606.0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면서 600선까지도 위험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코스닥의 경우는 10월달 내내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약 4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지수를 오늘 코스닥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연결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상 지금 이 증시 관련 뉴스들 보니까요. 최순실 쇼크, 최순실 네. 게이트,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미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측되는 부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3일, 4일 전만 해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 정도 반반 나뉘는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명확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정치 리스크라고 할 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혼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 소위 말하는 북핵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결은 돼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았고 과거의 경험치는 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상황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안개 속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점점 혼미해가는 그런 상황들 마치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빙산의 밑둥이 아직까지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불안감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현재 지수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에 설왕설래하고 반신반의했냐면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네. 이런 경험치가 투자자들에게 없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지금 이 설마가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라든지 유사한 상황과 비교해서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충격인 게 바로 경제적 상황 때문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버리는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과 배경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바로 선물을 상당폭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물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습니다. 사실 뭐 냉정한 투자자라면 지금 일반적 주식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정도로 많이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투자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오늘 무려 한 10,000계약이 넘는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하락에 대한 대비를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약 220억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20억의 순매도를 보여줘서 현물은 팔지 않았으나 떨어질 것을 준비한 매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사실 매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버텨내기는 좀 힘들었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을 뭐 주워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매수세만을 기관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 시장의 흐름에서도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혹은 걱정들도 느껴지는데요. 지금 앞서 뉴스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뭐 빅5, 빅2가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들도 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망에 올라 있거든요.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움직임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저희 투자자들, 참여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전일 언급이 살짝 되었던 하나 테크인이요. 군수산업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일 뭐 그렇게 실적이 뭐 나쁘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무려 약 21%의 하락을 나타내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그 하락이 끝나지 않고 3.5%가 추가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살짝 언급된 회사가 있습니다. 네. CJ E&M인데요. 네. 언급이 되자마자 오늘 무려 7.7%나 폭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대표 주식들인 뭐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렇게 크게 낙폭을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까지 언급이 된다면, 그런 선상에 언급이 된다면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충격을 받게 되면 지수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뭐 경제 전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나서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대외 상황을 돌아보니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대외적 리스크도 미국은 대선과 통화 정책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싫어하는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와도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를 몇 명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클린턴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미 뭐 어느 정도 가시성 있는 정책을 낼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는 대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는 대략 한 5% 정도 내외의 시장 하락을 예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갑자기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미국 대선 시계가 안개 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서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도 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엎치락뒤치락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지금 국내외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로 가계부채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도 굉장히 뇌관이 돼 있거든요.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경색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의 반응과 흐름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황 전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개각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부총리로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실 뭐 특별하게 정책을 바로 펼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약간 매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좀 상당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급된 기자회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국내 금리가 이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그 국면이 개각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일정 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 좋았던 심리를 더욱 부채질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만약 그렇다면 뭐 주식시장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대출을 많이 일으킨 부동산 시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한번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 금리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월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약 한 70% 이상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 그리고 한국도 금리가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갑자기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뭐 정치적인 뉴스,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터질 때마다 금리 시장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양파 껍질처럼 어떤 뉴스가 또 튀어나올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악재가 나온다면, 나쁜 뉴스가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아래로 증시라든지 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양쪽으로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 영향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게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과 연관된 최근에는 군수 관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과 예산 관련 문제와 연결된 이슈가 터지면서 거기에 대한 심리가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떠느냐. 지금 2,000포인트가 깨어진 지금 상황은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 가치 측정을 해봤을 때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드러나다시피 가치 평가가 좀 고평가되었던 제약바이오는 주가 하락이 정말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단기간에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즐비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장도 만약 고평가가 됐다면 이번 사건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그렇게 고평가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떨어질 폭이 많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 관련 뉴스 또 뉴스들 보시면서 걱정 많으시죠? 자, 걱정 없도록 금융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분들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인데요. 오늘은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예방하고 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막고 있지만 또 그 막는 걸 뚫고 진화하는 게 이 범죄자들인 것 같습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서 수수료나 공증료, 신용등급 상향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이 선입금하도록 요구한 후에 이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로는 지금 전체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경제 상황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저축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을 악용하는 정말 암덩어리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범죄자들. 자, 광고 전화나 문자 저도 애매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실제 있는 회사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이게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대부분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평범한 대출 광고인 것처럼 접근하기 때문에요. 이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실제 광고인지 사기인지 여부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럼 대출 빙자와 관련해서 그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범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 제일은행 대출해주는데 맞아요? 제일은행 아니고요. 제일은행 수탁법인업체예요. SC 네. 제일은행 수탁법인? 네. 근데 여기 전화번호 어떻게 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기계가 랜덤으로 그냥 번호 조합해서 보내는 거예요. 고객님 정보를 알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도 한번 이런 문자 받으면 헷갈리는데 SC제일은행 수탁법인 말도 어렵습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사기가 맞습니다. 이 SC제일은행은 현재 수탁법인을 통해서 대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기가 맞고요. 네. 또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사기범이 랜덤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대출 모집인은 그 개인정보의 마케팅 목적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대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따라서 이렇게 무작위로 전화를 한 거라고 말할 때에는 사기인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직접 목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사례 그리고 조심할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범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카드 대출이에요. 서류 필요 없는 카드 대출. 캐피탈 고객님. 저희는 모든 캐피탈 다 가능하시고 고객님 그게 맞는 상품으로 안내해드려요. 저금리에서. 아, 이것도 보니까요. 자, 카드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카드 대출을 권유하면서 자신이 이제 모든 캐피탈 회사를 다 취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게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이라면 한 회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회사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예, 사기범들이 이런 식으로 금리가 저렴한 금융회사의 상품을 추천해주겠다 현혹하는데요.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실제 범인 목소리를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입니다. 이번에는 연체만 없으시면 당일 대출 가능하신데 조건이 맞으시면 필요자금 있으세요? 필요자금은 있으세요? 아니요, 은행에서는 전화 안 드려요. 아, 그럼 은행이 아니세요? 금융이에요. 은행에서 뭐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겠어요? 참, 뭐가 답답. 신한금융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소리가 작긴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죠?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금융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범인이요. 예, 그 이번 수법은 지난번에 그 YTN을 통해서도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다들 한 번쯤 들어볼 법한데요. 네. 이 신한금융지주회사는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네. 여긴 지주회사입니다. 네네. 지주회사의 계열사인 뭐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금융지주회사라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 명백한 사기고요. 네. 마찬가지로 신한금융 외에도 KB금융이나 우리금융 이렇게 친숙한 금융지주회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한금융입니다. 이 금융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회사는 실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들으면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죠. 저희 제일저축은행이에요, 고객님. 처음부터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문이 어려우셔서 제가 어렵게 그 본점 쪽에 계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진행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 되는 거를 다 도와드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지금 방문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서류 처음부터 다 들러보실 텐데. 자, 이런 목소리들 저희도 사례로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 자, 원래 안 되는 건데 특별히 당신만 되게 해주겠다. 이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사기범이 그 제일저축은행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제일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원래 안 되는데 뭐 특별히 노력을 해서 뭐 대출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이 원래 안 되는데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 조작, 뭐 청탁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이 대출은 단기적인 편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기범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기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나 여러 가지 미소금융 같은 것들 이용하시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예, 이 밖에 제가 기존의 전형적인 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의 서지연 수사관입니다. 네. 다름은 아니라 본인 앞으로 연루된 사건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네, 본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시고요.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본인께서는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자인지 아니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 목소리입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뭐 소개해드리면서 잠시 못 드렸는데요. 자,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라고 했더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뒤에 삐는 좀 들려드리기 애매한 소리였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인데요. 제보자가 이제 눈치를 채고 조금 약을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기범이 이제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끝낸 내용입니다. 역시 욕이었군요, B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 제보자는 눈치를 채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실제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진짜 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피해받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면 금감원, 경찰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참 뉴스 들려드리면서 좋은 뉴스, 기분 좋은 뉴스 전하고 싶은 마음 저도 많은데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계부채 시로 보내주신 분들 또 꽤 많으시네요. 사행시 8300님입니다. 가엾은 서민생활 개돈 타도 한두 달 부자는 꿈의 세상 채권자의 빚독촉. 정말 네 글자로 어쩜 이렇게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서민 상황 말씀해 주셨고요. 예, 선물 드리겠습니다. 2602님, 가계부채 증가 이유가 별거 있나요? 자기 돈 거의 없어도 아파트 분양받고 전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근로의욕까지 떨어진다 얘기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준비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602님이시군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항상 가능하다면 카드 대출 받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또 사행시로 지어주셨네요. 여러분들 의견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